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연금술사에서 펴낸 류시와 시인의 인생 우화를 준비했습니다. 해움에서 멀지 않은 폴란드의 옛 수도 크라쿠프에 있는 야기엘로니안 대학교에서 힌디어 문학과 우르두어 문학을 가르치는 저자의 친구인 레나타 체카에스카가 수집해 보내주는 이야기들의 내용과 구성을 덧보태 완성한 이 우화집은 폴란드에서 전해 내려오는 해움마을 이야기들을 저본으로 삼아 재창작한 우화들과 그 이야기들에서 영감을 얻어 저자가 창작하고 발굴된 45편의 우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화는 두 천사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지혜로운 자는 줄고 어리석은 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된 신은 두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중 한 천사에게 지상에 내려가 지혜로운 영혼들을 모두 모아 마을과 도시들에 고루 떨어뜨리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 천사에게는 지상에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전부 자루에 담아 데려오라고 일렀습니다. 지혜로운 영혼으로 바로잡아서 다시 세상에 내려보내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천사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영혼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각각의 장소에 고르게 옮겨놓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 천사는 어느 곳을 가든 어리석은 영혼이 셀 수 없이 많았으며 자루에 넣으려 하면 몹시 저항하며 발버둥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자루가 가득 차자 천사는 신이 있는 곳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루를 메고 하늘을 날기란 쉽지 않았죠. 산 정상을 가까스로 넘는 순간 천사는 자루의 무게 때문에 날개의 통제력을 잃고 휘청거렸고, 키 큰 소나무에 뾰족한 솔잎에 찔려 자루 밑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자루 안에 있던 영혼들이 일제히 쏟아져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바보들이 모여 살게 되었는데, 어리석은 영혼들이 굴러떨어진 그곳은 폴란드의 평화로운 마을 해움이었습니다. 이 책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믿는 바보들의 마을 해움에서 일어난 기발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해움 마을의 주인공들을 따라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문득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해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목에 묶은 붉은색 끈이 사라지자 자신을 찾아 헤매는 빵장수. 실수로 창문을 만들지 않은 캄캄한 교회당을 밝히기 위해 손바닥으로 햇빛을 나르는 신도들. 진실을 구입하러 다른 도시에 갔다가 속아서 구린내 나는 오물을 한 통 사가지고 와서는 진실은 구리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의 이야기까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이 이야기들이 인간 삶의 허구를 풍자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인생 우화가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게까지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정의를 구합니다. 해움의 주민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동일한 부를 소유했던 시절이 있었다. 모두가 거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평등한 시대가. 누군가는 조금 더 적게,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이 갖긴 했어도 식량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옷은 겨울에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그리고 집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생활을 지킬 정도만 소유했었다. 그러나 긴 시간이 흐르면서 바깥 세상을 물들인 변화가 해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소유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한두 집이, 그 다음에는 대여섯 집이, 또 그 다음에는 더 여러 집이 부자가 되었다. 그들 중에는 사업이 커져서 성공을 거둔 집도 있었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사촌이 보내주는 온갖 사치품을 누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는 작은 논밭에 의지해 살아가거나 품삯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해움의 나머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 어디에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해움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었고 높이도 달라졌다. 그들은 갈수록 고개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자신의 높은 코 끝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더욱 왜소해지고 주눅이 들었다. 그들의 힘없는 목소리는 부자들의 높은 귀에까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도 그들은 스스로가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꼈다. 그러다 보니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회당에서 예배를 볼 때 설교단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는 부자들과 점차 뒷자리나 구석자리로 밀려나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말없는 긴장이 일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랍비가 특히 우려한 문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신과 다투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질 낮은 음식과 옷에 대해 불행한 감정을 느꼈으며 자신들에게 그런 무의미한 삶을 준 신에게 분노했다. 그들의 순수했던 행복은 끊임없는 절망과 불만으로 변했다. 해움 사람들의 일반적인 느낌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 더 이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부턴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소집되고 현자들이 모였다. 해움의 절실히 필요한 정의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를 놓고 이랫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침내 의회는 해움 사람 2명을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구해오기로 결정을 내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는 정의가 많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2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의회의 대표 베렉은 그 2 사람이 상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래도 그들의 머리가 상업적인 거래에 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회의 최고 현자 하임이 말했다. 성공한 상인은 해움에 정의가 없다는 사실에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업을 접고서 자신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나고 싶어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모두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임이 제안했다. 마부 이희애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행을 많이 한 자라서 낯선 도시에 가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현자 모르데하이가 말했다. 양복장이 이체크를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이체크는 매우 실질적인 사람이어서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만드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의 적임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의 동의하에 2명의 특사가 선정되었으며 아울러 공금에서 150달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마부 이히엘과 양복장이 이체크는 돈과 정신으로 무장하고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 보스턴 항구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자마자 2 사람은 좋은 가격에 정의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확신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정의를 살 수 있는지, 무게로 파는지, 길이로 파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묻기 시작했다. 보스턴 상인 2명이 항구 근처에 앉아 있다가 둘의 떠들썩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해움 여행자들을 속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좋은 하루입니다, 선생들. 어디서 오셨소? 한 상인이 우연을 가장하고서 물었다. 오, 당신들도 좋은 하루이기를 기원합니다. 이하엘과 이체크가 한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는 때로는 폴란드 영토이고 때로는 러시아 영토인 곳에 위치한 해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어쨌거나 이곳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다른 상인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폴란드든 러시아든 지구 반대편에서 이 먼 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요? 여기에 오래 머물 계획이요? 아닙니다. 오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시여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긴급한 일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갈 계획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 보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토록 먼 길을 온 것을 보면 말입니다. 무슨 일인지 우리가 알면 안 될까요? 물론 되고 말고요.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을에 필요한 정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전에는 정의가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를 보충해야만 합니다. 혹시 당신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들은 이곳의 상인들과 상점들을 잘 알 테니까요. 듣고 보니 당신들은 정말 우연히도 적임자를 만난 듯 합니다. 우리가 마침 정의를 창고 한가득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당신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도 더없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이히엘과 이체크는 뛸 듯이 기뻐하며 100달러를 내고 정의를 큰 나무통으로 한가득 구입했다. 그리고 단단히 밀봉된 통을 싣고 지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탔다. 항해 중에 2 사람은 가판 아래 어딘가에 실려있는 정의가 걱정되었다. 그들은 선장에게 그것이 공금으로 구입한 것이니 자신들 곁에 둬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선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신의 가호 아래 아무 문제 없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마침내 해움에 돌아왔을 때 그 역사적인 개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주민 전체가 광장에 모였다. 그러나 랍비와 의회 대표 베렉이 나무통을 여는 순간 모두가 경악했다. 정의가 있어야 할 통에 썩은 생선이 철철 넘치게 담겨 있었다. 베렉은 즉시 선언했다. 긴 여행 때문에 정의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인숙 주인 레이조르는 오늘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의는 오직 부패한 정의 한 종류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모두가 그 말에 격하게 동의했다. 최고 현자 하임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우리가 구입한 정의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는 세상 어디에서나 정의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정의를 해음에 세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긴급히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안식일과 축일을 제외하고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다. 긴 토의와 숙고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부터 해움에서는 모든 음식과 옷에 최고급이라는 상표를 붙인다. 그리고 회당의 모든 좌석은 설교단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지정한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겨울 어느 날 밤 해음의 랍비가 기이하고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다. 모두가 갈구하던 메시아가 지상에 내려왔는데 세상의 모든 장소들을 방문하면서도 해음에는 오지 않기로 한 것이다. 꿈속에서 랍비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다닌 끝에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다른 도시와 마을 사람들이 해움 사람들의 지혜를 질투한 나머지 메시아에게 해움의 존재를 숨기기로 한 것이었다. 동이 들려면 아직 먼 시각에 랍비는 잠이 깨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즉시 침대에서 뛰어내려 회당지기를 소리쳐 불렀다. 늙은 회당지기가 반쯤 눈이 감긴 채 뛰어오자 랍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얼른 뛰어가서 지금 당장 의회를 소집하시오. 현자들에게 즉시 회당으로 모이라고 전하시오. 알겠습니다. 당장 가서 전하겠습니다. 회당지기가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1시간 후 의회 의원들이 이토록 이른 시각에 갑자기 소집한 이유를 궁금해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랍비는 지체하지 않고 간밤에 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꿈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런 비극이 있다니.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현자들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불안하고 근심에 찬 목소리로 랍비가 말했다. 그러나 메시아가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추측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회 대표 베렉이 말했다. 물론 그것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특별히 좋은 세상이 되거나 특별히 나쁜 세상이 되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아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죠? 베렉의 주장을 듣고만 있을 수 없어 랍비가 말했다. 물론 메시아는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대에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단죄가 필요하거나 혹은 세상이 너무 선해져서 자신이 존경받을 수 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가 언제 도래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해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나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언제 그분이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랍비의 말이 옳습니다. 양복장이 이체크가 말했다. 해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도록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6밤 7날 동안 회의가 계속되었고 마침내 해결책이 세워졌다. 메시아가 해음을 지나가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야간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이라는데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야간 경비원으로 누가 최적의 인물이며
야간 경비원만 필요하고 주간 경비원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렉이 의회의 결정을 설명하고 나서 물었다. 주간 경비원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낮 동안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모두가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 잠든 밤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사랑하는 우리 해움 사람들은 한번 잠들면 묶어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일을 하기에 누가 적임자일까요? 베렉의 말을 듣고 군중 속에서 약간의 소동이 일었다. 메시아가 오는지 감시하는 일을 서로 맡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신이 해움에서 메시아를 본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의회는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또다시 긴 토의 끝에 의회는 은퇴한 마부 얀키엘을 야간 경비원으로 지명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 얀키엘은 평생 마부로 살았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길을 관찰하는 눈이 뛰어났다. 이 일에 대한 보수로 얼마를 받게 되죠? 직책을 받아들이기 전에 얀키엘이 물었다. 베렉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한 달에 5주워트를 받게 될 것이요. 얀키엘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게 적은 액수를 주면서 어떻게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가 있단 말이오? 베렉이 말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겠소. 그래서 의회가 다시 열렸다. 해음에는 남자들이 많긴 했지만 다들 일을 하느라 바쁘거나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었다. 적합한 후배를 발견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마침내 보석상을 하는 바루가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으며 모두가 그 제안에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공고문을 낭독하는 일이 회당지기에게 맡겨졌다. 회당지기는 목청을 가다듬으며 여러 차례 공고문을 읽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의 사악한 질투심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해움을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를 우리는 받았다. 여러 날 동안 진지하게 토의한 끝에 의회는 야간 경비원 한 명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임무는 밤새 깨어서 메시아가 해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도록 감시하는 일이다. 이것은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매우 특별한 직책이 될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보다 더 영원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원자에게 해음의 야간 경비원이라는 명예로운 직함을 부여할 것이며 매년 해음의 재단사가 그를 위해 특별히 맞춘 제복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졸음에 빠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밤에 계속 걸어 다닐 수 있도록 1년에 한 켤레씩 목이 긴 부츠를 지급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상징적으로 매달 5주워트를 월급으로 지불할 것이다. 이 특별한 지위가 갖는 특권과 혜택과 명예는 아무리 많은 월급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직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의회 대표 베렉에게 신청하기 바람. 회당지기가 공고문을 읽은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은퇴한 마부 얀키엘이 베렉의 집 문을 두드렸다. 베렉이 문을 열자 얀키엘이 서둘러 말했다. 내가 그 일을 맡겠소. 해음에 사는 사람들 중 적임자는 어둠 속에서도 눈이 밝은 나밖에 없소. 베렉이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에게 그 직책을 맡길 수 있소. 다만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을 공식적으로 해음의 야간 경비원으로 임명하는 바이오. 축하하오. 공식적으로 임명된 그날 밤부터 얀키엘은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새 직책이 가진 특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해움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야간 경비원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에 불을 켜고 해움으로 들어오는 길을 감시하고 또 감시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메시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양키엘은 의회가 자신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직책을 맡은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 끝에 그는 이제부터 누구든지 해움 부근을 지나가기만 하면 샅샅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때로는 한 달에 한두 번만 한밤중에 외지인이 해움을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얀키엘은 마치 지금 당장 메시아가 온 것처럼 소동을 피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라도 메시아를 환영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생겼다. 하지만 매번 허위 경보였다. 메시아로 오해받은 외지인들은 자신들이 도착에 열렬하게 반응하는 해움 사람들의 태도에 겁을 집어먹곤 했다. 오래지 않아 해움에는 모든 야간 여행자들을 메시아로 오인하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소동을 피우는 미치광이 같은 야간 경비원이 있으니 밤에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낫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런 악의적인 소문은 선한 해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중 하나였다. 따라서 의회는 누구도 겁을 먹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낯선 방문객을 메시아처럼 따뜻하게 환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전통은 해움 사람들이 가슴속에 잘 자리 잡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찾아오는 모든 낯선 사람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환영한다. 그들 중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